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11일간의 무력 충돌 끝에 어제 휴전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의 피해가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네, 특히 가자 지구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지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고요.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연하고 좀 온건한 입장인 파타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로켓을 이스라엘 쪽에 발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 크기가 사실 세종시보다 조금 작고 그 작은 지역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폭격이 너무나 당연하게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 좀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어린이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의 삶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요. 네. 근데 이 하마스도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향해서 이 로켓포를 4천여 발을 넘게 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신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으로 이를 상당수 막아내면서 피해가 적었던 거죠. 저 아이언돔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아오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족족 요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분들 계셨을 텐데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라고 이거 사실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인데요. 네. 근데 이팔 분쟁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정착촌 이스라엘의 정착촌 문제인데 이번에도 동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르라는 마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소송이 있었고요. 이 소송에서 이스라엘 법원이 구구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이 구구파.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유대인 땅이라고 네.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항의 시위가 나오기 시작했고 굉장히 그 민심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라마단 종료를 앞두고 알-아크사 사원에 이제 예배를 하러 가는 무슬림들과 이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네,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종교 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인데 그걸 이스라엘 경찰이 깨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네, 더구나 라마단 기간이었으니까요. 네, 라마단 기간이었고. 네, 어찌 보면 공격은 하마스가 먼저 했지만 빌미는 이스라엘이 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착촌 문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죠. 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유엔에서 분할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갈라서 살고 있었는데 4차례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승리를 크게 거두고 또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촌을 세우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자 지구는 이제 정착촌이 전부 이제 철수를 한 상태인데 서안 지구는 오히려 이 정착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을 쓰고 팔레스타인들을 내쫓는 건지.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이나 한 것도 전부 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니까 네. 당연히 그 고토를 수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동예루살렘, 특히 동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요. 어느 편을 손을 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이 땅을 뺏었고요.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인근과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계속 건설을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참 복잡한 역사입니다. 이번 충돌에서 그렇다면 이긴 쪽은 어느 쪽일까요? 휴전하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셰이크 자라에서 손 떼겠다라는 약속도 했다. 이렇게 발표했던데요. 글쎄요, 어쨌든 로켓으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렇군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일방적으로 사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압박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지금 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들어서 휴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측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교전을 두고 외신들이 분석을 하는 거 보면 좀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이번 교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네타냐후다, 이스라엘 총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스라엘이 압도해서 하마스를? 네, 사실은 그보다도요. 네타냐후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 연정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야당의 연정이 구성이 될 경우에 이 네타냐후는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이 재판이 계속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 하마스가 로켓포 경고를 하면서 연정이 미뤄졌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주어진 거죠. 이 네타냐후에 맞설 야당의 연정 구성 여부가 무척 중요한 건가 봅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극우파이면서 이 정착촌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네탄야후 총리의 그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이번에 결국에는 이 전쟁 때문에 이게 미뤄지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 야당 중에 보면 야라케 의원들이 있거든요. 야라케가 이제 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2일까지 아직 야당이 더 연정을 구성할 기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충돌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의 지지율은 아무래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하마스도 사실은 뭐 손해를 봤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요. 원래 이제 5월에 이제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이제 좀 인기가 있고 그 파타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서한 지구까지 이 하마스에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파타 정부가 뭐 정착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필을 하는 거였고 네. 실제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마스의 인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그랬군요. 때문에 뭐 하마스와 네타냐후의 관계를 적대적 공생 관계, 서로가 적이지만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양쪽 모두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9일만 해도 가자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해서 저는 전쟁이 대대적으로 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우려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빨리 휴전이 됐어요. 네, 일단 국제사회가 압박을 했고요. 이집트가 일단은 뭐 겉으로 볼 때는 중재자로 나섰는데 그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를 발언하고 또 거기다가 안보리 공동성명에도 반대를 했다가 이게 국제사회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걸 결국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럼 결국 이 2.8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기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인지적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매년 군사적인 지원도 30억 불이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제 반미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블링컨 장관이 이제 곧 서한 지구를 방문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동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이란 핵 합의를 끝내고 난다면 조금 손을 떼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네.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남중국해서의 그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어떤 외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전폭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다시 나왔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이 관계가 이제 너무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는 네. 의지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중동의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아랍연맹이 비난 설명은 내긴 했지만 말만 그렇고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네네. 대해서요. 네. 예, 오히려 아랍어를 쓰지 않는 국가인 이란과 이 터키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 기류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팔레스타인은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굉장히 질문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일단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부딪히고 있는데 강경파 지금까지는 네타냐후 총리가 만들어온 우파 세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팔레스타인 양보할 수 없다는 세력이 훨씬 크고 반대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고요. 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마음을 돌리는데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이란과 터키가 자신들의 목을 주장을 하면서 하마스를 은밀하게 또 지원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말 그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고 네. 미국이 좀 전폭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적어도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전에는 아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이 부디 평화롭게 봉합되는 날이 언젠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